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집을 떠나서 방랑삼천리에 나선 김삿갓. 그는 그저 정처 없는 발길이요. 그리고 발길 닿는 곳이 그가 거하는 하룻밤입니다. 허허롭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김삿갓. 그는 오늘도 그렇게 발길을 옮겨봅니다. 김삿갓은 산길을 걸어 어느덧 20리가 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룻밤 묵고 갈 서당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겨우 한 서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당에는 마침 훈장은 출타 중이고 훈장의 딸인 홍련을 만나 기막힌 하룻밤 운위의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 오래도록 여자를 접해본 적이 없는 김삿갓은 아름답고 시문에 능한 서당 처녀를 만나 꿈같은 하룻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일찍 도망치듯 그것을 떠납니다. 그저 모든 희로애락이 김삿갓에게 있어서는 일장춘몽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떠한 미련도 가슴에 품지 않고 그저 하룻밤 꿈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김삿갓의 방랑은 계속됩니다. 꿈길처럼 다가왔던 서당 처녀와의 하룻밤 온우의 정, 그리고 그 처녀와의 시문답이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김삿갓 이야기 이제 전해드립니다. 서당 처녀와 온우의 정을. 산길을 아무리 걸어가도 20리 밖에 있다는 서당은 보이지 않았다. 미리 각오했던 대로 50리 가까이 걸어오니까 그제야 한운제라는 서당이 나온다. 오늘 밤은 서당에서 신세를 지리라 생각하고 훈장을 찾았다. 그러나 훈장은 어디 갔는지 17, 8세 가량 되어 보이는 처녀가 나온다. 머리는 3단같이 길고 몸이 두리두리한 것이 보기만 해도 탐이 나는 처녀였다.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다. 훈장은 어디 가셨느냐? 처녀는 수줍은 듯 옆으로 돌아서더니 치마구름으로 입을 가리며 대답한다. 아버님, 어머님은 일갓집 폐사에 가시고 집에는 아무도 안 계세요. 김삿갓은 그 대답을 듣고 가슴이 약간 설레었다. 그러면 너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냐? 처녀는 고개를 수그리고 대답 대신 얼굴만 붉힌다. 그 집의 구조를 보니 부엌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서당방이요 저쪽은 살림방으로 되어 있었다. 날이 저물어 내가 갈 데가 없구나. 서당방에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없겠느냐? 김삿갓은 염치불구하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처녀가 속삭이듯 대답한다. 서당방에서 주무시고 가신다면은 저녁진지는 지어드리겠어요. 고맙다. 날이 저물어 어쩔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김삿갓은 서당방으로 들어와 보따리를 내려놓고 다리를 휘었다. 처녀는 저녁을 짓기 시작하는지 부엌에서 달비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처녀만 있는 집에서 혼자 자게 된 것이 김삿갓은 어쩐지 흐뭇한 기분이었다. 이윽고 저녁상이 나오는데 산골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북어찌개까지 있는 것이 여간 호합판이 아니었다. 김삿갓은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웠으나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하면 집을 나온 것이 아득한 옛날 같았다. 그동안의 여자란 냄새조차
맡아본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주인 처녀를 본 것이 화근이 되어 불현듯 여자의 품이 그립기 그지없었다. 그렇다고 남의 집 처녀에게 함부로 덤벼들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김삿갓은 몸을 뒤치다가 밖으로 달려나왔다. 때마침 어스름 달밤이었다. 뒷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와 보니 산중품에 완월정이라는 누각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누각 위에는 난데없는 처녀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귀신인가 싶어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 그 처녀는 다른 사람 아닌 서당집 처녀임이 분명하였다. 김삿갓은 설레는 가슴을 억눌러가며 누각을 올라가며 너도 소풍을 나온 길이냐? 하고 수작을 걸어보았다. 처녀는 옆으로 돌아서며 고개만 까딱일 뿐 대답이 없었다. 한밤중에 처녀의 몸으로 누각에 올라와 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녀 역시 마음에 병이 든 증거임이 확실해 보였다. 그러니까 김삿갓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었다. 너 이름이 뭐냐? 홍련이라고 불러주세요. 홍련? 이름이 매우 아름답구나. 나이는 몇 살이지? 처녀는 대답을 아니하고 달만 바라보고 있는데 달빛 어린 그 눈이 유난히도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야 김삿갓은 즉석에서 시한수를 읊었다. 타락 위에서 만나보니 눈이 아름답구나. 정은 있어도 말이 없어 정이 없는 것만 같구나. 김삿갓은 홍련이 설마 한시를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홍련을 그처럼 얕잡아보고 장난삼아 한 수 읊어본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웬일일까? 홍련은 역시 훈장의 딸인지라 김삿갓의 시를 대번에 알아듣고 맹랑하게도 꽃은 말이 없어도 꿀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법. 달은 담장을 넘지 않고도 깊은 방에 찾아들 수 있다오. 하고 즉석에서 화답을 해보이더니 불이 나게 자기 집으로 달아내려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불시에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무식한 처녀인 줄 알았던 홍련이 한시에 그렇게도 능숙할 줄은 몰랐다. 창결간에 뱉어놓은 화답 자체에도 멋이 있지만 그녀의 시는 운양조차 정확하지 않은가. 더구나 달은 담장을 넘지 않고도 깊은 방에 찾아들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암시해주는 말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김삿갓은 가슴 설레는 흥분을 금할 길이 없었다. 계집이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유혹을 해오는데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있다면 사내 대장부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김삿갓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자 부랴부랴 산을 내려와 처녀의 방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다짜고짜 방으로 쳐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꿀떡 같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안 될 말이다. 남의 집 수천원을 함부로 범한다는 것은 죄악이 아닌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생면부지의 외박 남자를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계집이 무슨 수천이란 말이냐. 그처럼 대담한 계집이라면 이미 많은 사내들이 거쳐갔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도 하룻밤쯤 재미를 보기로 뭐가 죄악이란 말인가. 김삿갓의 가슴은 몹시 두근거렸다. 홍련의 방에는 불이 켜있지 않았다. 그러나 방 안에서 바시락거리는 소리가 들려나오는 것을 보면 처녀가 방 안에 있는 것만은 확실하였다. 네. 김삿갓은 짐짓 큰 기침을 한번 해보았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화다비를 하듯 으흠 하고 같은 기침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사태가 그쯤 되고 보니 김삿갓은 마침내 자제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즉석에서
미친 나비꽃을 탐내 한밤에 찾아오니 깊은 방에 숨은 꽃은 대답이 없네. 연꽃 따러 머나먼데 나 여기 왔어. 귀여운 작은 배여 놀라지 마소. 그와 같은 즉흥시 한수를 읊어대며 무작정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김삿갓이었다. 김삿갓이 체면불구하고 방 안으로 들어서니 저쪽 바람벽에 서있던 홍련은 어머 하고 조그맣게 놀라 보이며 두 손으로 앞가슴을 감싸 안는다. 그러나 한가하려는 기색은 추워도 보이지 않았다. 김삿갓은 서슴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홍련의 손목을 붙잡으려 하였다. 그러자 처녀는 한 걸음 옆으로 물러서며 말한다. 선생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고? 뭐가 알고 싶은지 어서 말해 보아요. 처녀는 약간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선생님은 시인 김병헌 선생님이시죠?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생면부지의 산골 처녀가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삿갓은 되도록이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김병현이 아니고 김삿갓이야. 선생님이 지금은 김삿갓으로 행세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홍련은 모르는 것이 없군 그래. 대답을 회피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김병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처녀는 그제야 몹시 감격스러운 듯 고개를 조그맣게 끄덕이며 아까 저희 집에 찾아오셨을 때 삿갓을 쓰고 계신 것을 보고 대번에 알았어요. 저는 아버님한테서 선생님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들어왔어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그럼 홍련의 부친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이란 말인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은 선생님을 만나보신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백일장에서 장훈급제하신 시를 읽어보시고 이제야 우리나라에도 시인다운 시인이 한 사람 탄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감탄을 하지 않으세요? 호호, 나도 모르는 그런 분이 계셨던가. 저는 시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아버님한테 시를 열심히 배운 덕택에 조금은 알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장훈급제하신 시는 정말로 놀라운 시였어요. 홍련은 나의 시를 읽어보고 감탄한다지만 아까 내가 희롱의 시를 보냈을 때 대뜸 화답하는 것을 보고 나 역시 홍련의 재주에 놀랐다우. 아이 참 선생님도 저는 아직 햇병아리인걸요. 저는 선생님의 시를 읽어보고 나서 선생님을 남모르게 사모해 오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 뵙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무슨 전생부터의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전생부터의 인연이란 말에 김삿갓은 또 한 번 강렬한 충동을 받았다. 그리하여 여인의 손목을 슬며시 끌어당기니 홍련은 아무 반항도 없이 숨을 헐떡거리며 김삿갓의 품 안에 곱게 들어와 안기는 것이었다. 여자가 한밤중에 사내의 품에 순순히 안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다는 뜻이다. 옷구름을 끌러도 홍련은 말이 없었다. 김삿갓은 처녀의 옷을 벗기자 불현듯 그 옛날 신방을 치르던 때의 기억이 회상되었다. 그날 밤의 신부였던 마누라도 이 밤에 홍련처럼 숨만 헐떡거릴 뿐 말이 없었다. 아무 말도 없이 처분대로 해주세요 하는 듯 숫제 몸을 내맡기고 있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홍련의 말대로 이것도 전생부터의 피치 못할 인연인 줄 알아요 하고 중얼거리며 처녀의 몸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말았다. 처녀의 몸은 한껏 무르익어 있었다.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그녀의 몸에서는 향기가 진동하는 것만 같았다. 김삿갓은 오랜만에 품어보는 여체인지라 여인의 몸에 사정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기응포치라는 말이 있다. 굶주린 매가 꽁을 덮쳐 사정없이 먹어치운다는 소리다. 이날 밤에 김삿갓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폭풍 일과 후 제정신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아무리 보아도 홍련은 수천여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짓궂게도 이렇게 한마디 비아냥거려 보았다. 털이 깊고 속이 넓은 걸 보니 필시 다른 사람이 지나갔나 보구나. 당치 않은 수작이여 주책 없는 타박이었다. 공짜로 외도하는 주제에 수천여면 어떻고 수천여가 아니면 어떻단 말인가. 그러나 홍련은 그 소리를 듣자 반연히 노여하며 즉석에서 시로서 김삿갓을 호되게 나무라는데 그 시는 이러하였다. 시냇가 버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절로 자라고 뒷동산 밤송이는 벌이 쏘지 않아도 절로 터진다오. 수천여가 아니라는 말이 웬 말이냐 하는 신랄한 공박이었다. 그 기막힌 반격시에 김삿갓은 손을 바짝 들고 말았다. 내가 워낙 쑥맥 같은 놈이라 오판이 이만저만 아니었구나. 우리는 이미 남이 아니니 널리 용서하여라. 김삿갓은 능글맞게 사과를 해보이고 나서 또다시 처녀의 허리를 품어 안았다. 청렴의 불길이 물릴 줄 모르게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쾌락의 밤은 길수록 좋은 법이다. 김삿갓은 운의 쾌락을 질탕으로 누리다가 날이 새어갈 무렵에야 잠이 들었다. 그리하여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부산스럽게 깨우고 있기에 눈을 떠보니 홍련이 어느새 일어나는지 옷을 말끔히 갈아입고 초조한 기색으로 말한다. 선생님 빨리 일어나야 하겠어요. 왜 그러지? 홍련은 불안스러운 기색으로 밖에 귀를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한다. 지금 글방 아이들이 아침 서당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 방에서 주무신 걸 애들이 알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알고도 남을 만한 소리다. 그제야 귀를 기울여보니 글방 아이들이 서당으로 몰려오며 여기저기서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어젯밤의 일이 글방 아이들에게 알려지면 김삿갓도 창피 막심하겠지만 누구보다도 신세를 망치게 될 사람은 처녀 홍련이 아니겠는가. 김삿갓은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추려입으며 홍련에게 말한다. 나는 금방이라도 도망갈 수 있지만 아이들 때문에 어떡하지? 홍련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제가 아이들을 사당방에 몰아놓고 글을 읽게 할 테니 선생님은 그 사이에 뒷문으로 소리 없이 떠나가 주세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조반 대접도 못하고 그냥 떠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조반 대신에 도시락을 싸놓았으니 떠나실 때 잊지 마시고 꼭 가지고 떠나주세요. 하고 말하며 미리 마련해 놓은 도시락 꾸러미를 내밀어 주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너무도 고마웠다. 아니 어느새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었던가. 선생님을 다시는 뵙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일생을 두고 선생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생님도 가끔은 저를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야 물론이지. 하룻밤을 살아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하지 않았나. 난들 홍련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뜬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김삿갓도 간밤의 일만은 잊어버릴 것 같지 않았다. 너무도 뜻밖의 만나 뵙다가 어이없이 작별하게 돼 정말 섭섭해요. 그럼 저는 저 방으로 건너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어요. 선생님은 그 사이에 안녕히 떠나가세요. 홍련은 작별하기가 무던히도 아쉬운 듯 눈물을 참느라고 입술을 깨물더니 얼굴을 저쪽으로 돌리며 서당방으로 휑하니 건너가 버리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가슴이 찡해오는 감회를 느끼며 서당방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불현듯 홍련에게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다음과 같은 작별의 시를 한 수 방바닥에 써놓았다. 어젯밤에 미친 나비 꽃 품에서 잤건만 오늘 아침 훌쩍 날아가니 누구를 원망하랴. 서당방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갑자기 요란스럽게 들려온다. 김삿갓은 그제야 뒷문으로 도망을 쳐나오며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인생 도처 유청산이라 인정은 어디를 가도 있는가 보구나. 김삿갓은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서도 간밤에 다정다감하게 지냈던 홍련과의 애정을 잊을 길이 없었다. 생각하면 홍련과의 만나고 헤어짐은 한낱 꿈같은 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꿈결 같은 봉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의 괴로움이 그렇게 애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피차 간에 거짓이 없었던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얼마를 걸어오니 배가 출출하여 김삿갓은 풀밭에 주저앉아 홍련이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헤쳐들었다. 도시락 속에는 북어무침을 비롯하여 계란, 전어 같은 것이 소복히 들어있어서 홍련의 알뜰한 애정을 짐작하고도 나무미 있었다. 김삿갓은 정성스러운 도시락 반찬을 보는 순간 멀리 고향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마누라를 불현듯 연상하였다. 그 옛날 영월고을의 백일장을 보러 가던 날 마누라도 그와 비슷한 도시락을 싸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쯤 마누라는 내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을까. 그러고 보면 정작 그리운 여인이 마누라인지 홍련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러나 저러나 별리의 한이 절실하게 사무쳐 김삿갓은 임진왜란 당시의 명장이었던 김응하의 별한이라는 시가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저 하늘 남북으로 서로 나뉘어 달을 보며 얼마나 그리우는고 한 번 가고 소식이 바이 없으니 죽고 살고 기나긴 이별이런가. 도시락을 먹고 나서 다시 걸어가려니 어젯밤에 과로한 탓인지 다리가 무겁다. 그런대로 산을 하나 넘어오니 술집이 나온다. 집은 개딱지같이 초라해 보이건만 옥고는 요란스럽게도 무화향이라고 붙어 있었다. 술청에 들어서니 주모는 60세를 넘었을 듯 싶은 파파 할머니였다. 주모, 술 한잔 주시오. 김삿갓은 삿갓을 벗어놓고 술청에 걸터 앉으며 다시 말한다. 개딱지 같은 집에 무화향이라는 간판은 너무도 격에 어울리지 않는구려. 무화향이란 말은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주모는 무화향이라는 말의 뜻을 알게나 하오? 주모는 술을 따라주면서 무화향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술장수가 그런 건 하라 무엇하오? 지나가는 손님이 술 한잔 사 마시고 나서 나무토막에 그렇게 써주기에 내버리기가 한되어서 걸어놨을 뿐이라오. 김삿갓은 술 한잔을 단숨에 쭉 기분 좋게 들이키고 나서 개딱지 같은 주막에 무화향이라는 간판은 개발의 편작격이니 차라리 떼어버리는 게 어떻소? 하고 무책임하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주모는 몹시 안 입고 온 듯 술을 따르다 말고 김삿갓의 얼굴을 말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약간 무안스러운 생각이 들어 웃어 보이면서 묻는다. 술을 따르다 말고 왜 내 얼굴만 쳐다보시오? 주모는 다시 술을 따라주며 혼잣말로 탄식하듯 말한다. 나 원참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히다니요? 뭐가 기가 막히다는 말이요? 주모는 그제야 정색을 하면서 김삿갓에게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다. 손님은 말끝마다 개딱지 같다는 말을 되씹고 있는데 개딱지가 어쨌단 말이요? 개가 그 말을 들으면 손님을 얼마나 나무랄 것이요? 손님 눈에는 개딱지가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개한테는 자기 딱지야말로
전 우주라는 것을 알아야 하오. 그런 것쯤은 알만한 양반이 왜 그렇게도 입이 점잖지 못하시오? 김삿갓은 주모의 질책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주모의 말이 절절히 옳은 말이기 때문이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검은 소와 누렁 소 두 마리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검은 소가 일을 잘하오, 누렁 소가 일을 잘하오? 하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 그러자 농부는 일부러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사람의 귀에다 입을 대고 검은 소보다는 누렁 소가 일을 더 잘한다오 하고 속삭이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필이면 왜 나의 귀에다 입을 갖다 대고 속삭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그 농부는 검은 소가 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섭섭해하겠소. 소가 들을까봐 일부러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이오. 하고 대답할 때는 일화가 있다. 술집 주모가 김삿갓을 호되게 나무란 것도 그 일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이기에 김삿갓은 이 노파가 보통 노파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개딱지라고 말한 것은 내가 실언했소이다. 정식으로 사과할 테니 너무 언짢게 생각지 마시오. 하고 고개를 숙여 보았다. 주모는 그제야 싱긋 웃으며 내가 늙은 것만 믿고 손님한테 말버릇이 지나치게 불손했던 것 같구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술을 한 잔 대접하고 싶소이다. 하며 술을 한 잔 따라주는 것이다. 알고 보니 말이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노파였다. 주모는 혼자 사시는 모양인데 자녀가 한 명도 없으신가요? 자식이 없기는 왜 없겠어요? 아들딸이 자그마치 7명이나 있다오. 예? 아들딸이 7명이나 있다고요? 그런데 자식들은 죄다 어디를 가고 혼자만 산다는 말이요. 더러는 중이 되어 금강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제비를 찾아가기도 하고 계집애는 산해놈과 배가 맞아 도망을 쳐버리기도 하고 결국 사람은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것인가 봅니다. 말만 들어서는 처량하기 짝이 없지만 주모는 모든 것을 달고난 듯 태어나기만 하였다. 김삿갓은 주모의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더러는 애비를 찾아가다니요. 그렇다면 영감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딴 집에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주모는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아니지요. 내가 팔자가 워낙 기박해 19살에 아들 형제를 물려가지고 청상 과부가 되었다오. 부득이 개가하여 이번에는 남매를 낳았는데 두 번째 서방이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시집을 안 가기로 결심했다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들 없는 부자 영감님이 나를 찾아와서 돈을 많이 줄 테니 아들을 하나만 낳아달라는 거예요. 소실로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들만 낳아달라는 말인가요? 물론이죠. 아이가 넷이나 달려있는 과부를 누가 소실로 데려가겠어요. 나 역시 죽으면 죽었지 남의 집 소첩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돈 받고 아들 낳는 기계 노릇만 해달라는 말이었군요. 이를테면 그런 셈이지요. 아들 하나를 낳아 2돌 만에 곱게 돌려주었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영감님이 찾아와서 아들 딸 간에 하나만 낳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부탁은 들어주고 누구의 부탁은 거절하기가 안 돼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남의 아이를 셋이나 낳아주었다오. 몇천 년 전에 신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주모는 추후에 부끄럼도 없이 담담하게 털어놓는 것이었다. 물론 자식을 넷이나 거느리고 혼자 살아가기가 오죽이나 어려웠으면 남의 아이를 셋이나 낳아주었을 것인가. 아무렇게나 남의 아이를 낳아 2돌이 될 때까지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꼬박꼬박 돌려주었다는 것은 부처님 같은 자비심의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기에 김삿갓은 생부를 보는 것만 같아 마음이 숙연하기까지 하였다. 아니 그럼 3사람이 모두 자식만 낳아가지고 같이 살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요? 그런 사람인들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해주는 첩살이는 하고 싶지 않아 모두 거절해버렸다오.
팔자를 고칠 기회가 얼마든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독신으로 살아오는 것을 보면 본바탕이 음탕한 여자가 아닌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그러면 두 남편의 몸에서 낳은 네 남매는 어디를 가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이오. 아들 셋 중에서 둘은 스님을 따라 금강산에 들어가 중이 되어 버렸고 나머지 한 아이는 호랑이한테 물려갔는지 집을 나간 채 영영 종족을 모르고 하나밖에 없는 계집아이는 어떤 놈팡이와 배가 맞아 도망을 갔다오. 지금은 함흥에서 기생질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김삿갓은 기생이라는 소리에 흥미가 느껴져서 함흥에서 기생 노릇을 한다고요? 나도 함흥에 가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하고 물어보았다. 주모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는지 심드렁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한다. 집을 나간 지 하도 오래되어 이제는 이름조차 잊어버렸는가 보. 어렸을 때에는 가실이라고 불러왔지만 기생이 되고 나서는 이름을 뭐라고 바꿔버렸는지 모르지요. 김삿갓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모녀간의 정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보고 싶기는 하겠죠. 솔직히 말해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품 안에서 떠나버리면 자식도 남이나 다름이 없는걸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구별하게 되면 걱정도 생기고 번뇌도 일어난다면서요. 부처님은 중생을 한결같이 제도해 주시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귀동냥으로 오르들어온 인생 철학인 모양이었다. 아주머니는 생활신념이 그처럼 뚜렷한 걸 보니 보통분이 아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기분 좋게 한잔 마십시다. 김삿갓이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문득 문이 벌컥 열리더니 40세가량 되어 보이는 사람이 대청마루에 털썩 건터 앉으면서 아주머니, 나 술 한잔 주소. 제기랄, 계집년들 등살에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 말이지.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닌가. 주모가 얼른 술을 따라주며 묻는다. 계집년들이 뭐가 어쨌다고 혼자 화를 내시오. 김삿갓은 그 기회에 사나이의 용모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이는 40이 되었을까 말았을까. 몸이 우람하고 상투가 큼직한 데다가 이마에는 일자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있었다. 눈가루가 찢어져 올라간 것으로 보아서 결코 순박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사나이는 술 한 잔을 쭉 들이키고 술잔을 술상 위에 덜컥 내려놓으며 계집년 얘기는 말도 마소. 계집년들 때문에 내가 이에 신문이 날 지경이라오. 그러고 나서 김삿갓의 얼굴을 잠시 멀거니 바라보더니 벼랑간 깜짝 놀라 보이며 아니 이거 자네는 천마산에 사는 이서방 아닌가? 여보게 이거 얼마만인가? 하고 대뜸 손을 움켜잡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전혀 모를 사람이었다. 그래서 빙그레 웃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노형이 사람을 잘못 보았소이다. 나는 이서방이 아니고 김서방이요. 그러나 상대방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얘기 친구야. 옛날 친분을 생각해서도 자네가 나를 모른다고 볼 수 있는가? 나 백광석일세. 자네가 성까지 바꿔가면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생면부지의 사나이가 얼토당토하는 고집을 부리니 김삿갓은 매우 난처한 심정이었다. 김삿갓은 백광석이라는 사나이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려고 짐짓 웃음을 웃어 보이며 이렇게 말한다. 아마 이서방이라는 양반이 나하고 얼굴이 어지간히 닮은 모양이구려. 그러나 나는 이서방이 아니고 김서방이요. 얼굴이 비슷해서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모양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어딘가 다른 데가 있을 것이요. 내 얼굴을 자세히 보시오. 그리고 김삿갓은 얼굴을 일부러 내밀어 보였다. 백광석이라는 사람은 김삿갓의 얼굴을 면구스러울 정도로 요모조모 점검해 보더니 문득 머리를 숙이려 보이며 말한다. 내가 노영에게 큰 실수를 했소이다. 내 친구는 왼편 볼에 커다란 점이 있는데 노영의 얼굴에는 점이 없군요. 내가 실수를 했으니 용서하시오.
이러나 저러나 노영은 내 친구와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도 닮으셨어. 그래 그런지 노영은 처음 만난 사람 같지가 않구려. 그런 의미에서 한잔합시다. 어쩐지 행실이 수상하다 싶었지만은 김삿갓은 술을 싫다고 할 생각이 없었다. 좋소이다. 나는 이서방은 아니지만 친구가 따로 있겠소. 우리도 오늘부터 친구가 되면 그만일 것이요. 어르신 말씀이요. 김서방이거나 이서방이거나 모두가 사람에게는 내 일반일 것이요. 백광석은 허탕하게 웃어 보이며 문득 주모를 쳐다보고 수작을 부린다. 주모는 성을 뭐라고 하오? 설마 성이 주관은 아니겠지? 주모는 가볍게 나무라 보이며 여보세요. 성을 갈면 개자식이라는 말도 모르시오. 누구를 개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런 농담을 하시오. 주가가 아니란 말이구려. 그럼 진짜 성은 뭐라고 하오? 내 성은 천씨라오. 본관은 영양이고요. 그 말을 짜 김삿갓이 얼른 중간에 끼어들어 말한다. 천씨라면 임진왜란 당시에 많은 공적을 올린 사암 천만리의 후손인가 보구려. 주모는 그 말에 크게 기뻐하며 어머나 손님은 우리 가문의 내력을 잘 도하시네요. 그러나 백광석은 뭐가 못마땅한지 입술을 비축거리며 대뜸 11조로 나온다. 주모는 왜 그렇게도 건방지지? 성이 뭐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대답했을 뿐인데 뭐가 건방지다는 거예요? 왜 건방지다는 것인지 몰라서 묻나? 내 성이 백가인데 주모의 성은 내 성보다도 10갑절이나 높은 천가라고 하니 그런 건방진 성이 어디 있어? 오늘부터는 천자의 대가리를 툭 쳐버리고 십가라고 해요. 그래야만 격이 올릴 거야. 내 말 알아듣겠지?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주모의 성을 가지고 생트집을 부리는 바람에 김삿갓은 배를 움켜쥐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김삿갓은 한바탕 웃고 나서 화제를 돌리려고 백광석을 이렇게 달랬다. 성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도 없이 피동적으로 타고나게 되는 것인데 남의 성을 가지고 나무라면 어떡하오? 천가면 어떻고 백가면 어떻소?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걸. 나는 그보다도 노영에게 궁금한 일이 하나 있소이다. 백광석은 술을 한 잔 들이키고 나서 반문한다. 뭐가 궁금하다는 말씀이요? 김삿갓이 말한다. 노영은 아까 이 집에 들어섰을 때 계집년들 등살에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혼자 화를 내지 않았어? 어째서 계집년들의 등살에 살 수 없다고 했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러자 백광석은 손을 설레설레 내저었다. 그 얘기 말인가요? 그 얘기라면 창피스러워서 말도 하고 싶지 않소이다. 말을 할 수 없다니까 점점 알고 싶구려. 우리끼리 창피스러울 게 뭐가 있겠어. 이왕이면 한번 들려주구려. 백광석은 문득 생각이 달라졌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거기는 사내들이란 내남없이 모두가 똑같은 동물들이니까 노영도 내 얘기를 들어두면은 많은 참고가 되실 것이니 잘 들어보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백광석은 지금 큰 마누라와 작은 마누라를 한 집에 데리고 살기 때문에 두 여인들 간에는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날도 큰 마누라와 작은 마누라가 머리채를 움켜잡고 이년저년하며 대판으로 싸우고 있었다. 백광석은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었다. 그렇다고 잘잘못은 하여간에 어느 편을 나무라고 어느 편을 두둔할 수도 없는 형편이 아닌가. 백광석은 생각도 못해 작은 마누라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걷는 방으로 끌고 오며 이렇게 호통을 놓았다. 이년아, 너 같은 개인 너는 수지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야 대의명분이 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작 작은 마누라를 걷는 방으로 끌고 건너왔을 때 젊은 계집의 탐스러운 저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자 백광석은 벼랑간 욕정이 솟구쳐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낯거리를 정신없이 시작하고 있는데 벼랑간 방문이 획 열리더니 큰 마누라가 비호같이 덤벼들어 사나이의 등떨미를 움켜잡고 끌어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호통을 치더라는 것이었다. 이 참놈아, 처녀를 이런 식으로 죽여주려거든 나를 죽여주지 않고 왜 처녀를 죽여주느냐?
김삿갓과 주모는 그 말을 듣자 배꼽을 움켜잡고 웃었다. 두 마누라를 거느린다는 것은 정말 예산일이 아닌가 보구려. 주모도 웃어가며 덩달아 말한다. 기왕이면 공평무사하게 큰 마누라도 죽여주지 그랬어요. 예, 여보시오. 나를 물개로 하시오. 그 바람에 방 안에는 또다시 웃음판이 벌어졌다. 김삿갓이 백광석에게 묻는다. 큰 마누라는 작은 마누라의 배 위에서 덜미를 움켜잡아 끌어내리며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는데 어찌하였소? 백광석은 손을 휘휘내 저으며 대답한다. 때가 늙어 빠진 마누라를 무슨 흥미로 죽여주어? 큰 마누라한테 흥미가 없어서 부득이 작은 마누라를 얻어오게 된걸요. 그러자 주모가 정색을 하며 백광석을 나무란다. 그건 너무하시오. 씨앗을 보면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고 하지 않아요? 작은 마누라면 죽여주고 큰 마누라는 돌아보지 않으면 큰 마누라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워낙 많이 써먹어서 둘레가 닳고 닳아 못 쓰게 되어버린 걸 어떡하느냐 말이오. 조모가 화를 내며 반기를 든다. 모르는 소리 그만하시오. 여자는 화로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화로는 평소에는 행행하지만 숯불을 활짝 피워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뜨겁게 달아오르는 법이에요. 당신네들은 그런 비결을 모르고 마누라가 40만 넘으면 젊은 마누라를 얻어오기에 바빠하니 본 마누라들이 얼마나 복통을 할 노릇이에요? 김삿갓은 주모의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며 웃었다. 여자가 화로와 같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학설이구려. 듣고 보니 과연 이치에 합당한 소리요. 주모는 지금이라도 누가 불을 지펴주기만 하면 뜨겁게 달아오를 자신이 있단 말이죠. 주모도 소리내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하도 오랫동안 복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효가 지나버린걸요. 이번에는 백광석이 반디를 들고 나온다. 어따 화로에도 시효라는 것이 있는가? 물론이죠. 무쇠화로를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녹이 쓸어버리거든요. 그러자 백광석은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으며 탄식하듯 말한다. 어이쿠 하느님 몹소서. 그러면 우리 집 큰 마누라의 무쇠화로에 녹이 쓸 때까지는 나는 날마다 들볶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그와 같은 잡담을 한없이 주고받는 동안에 어느덧 날이 저물어 김삿갓은 잠자리가 걱정스럽게 되었다. 여보시오, 주모. 나 오늘 밤 이 집에서 좀 자고 갈 수 없겠소? 그러자 백광석은 쌍지팡이를 짚고 나선다. 주모는 이미 녹이 쓸어버렸다는데 노영은 무엇 때문에 이 집에서 자고 가려고 그러시오? 예, 여보시오. 아무리 농담이라도 60이 다 된 할머니한테 그런 농담은 안 하는 법이요. 김삿갓은 백광석을 점잖게 나무라주고 나서 주모에게 정식으로 부탁한다. 잘 데가 없어 그러니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시오. 주모가 대답한다. 방은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겠고 술청이라도 괜찮다면 자고 가시구려. 김삿갓은 좋은 방 나쁜 방을 가릴 형편이 못 된다. 술청이라도 좋으니 재워주기만 하시오. 술값이 얼마죠? 우선 술값부터 치르고 봅시다. 김삿갓은 주모의 말대로 전대 속에서 돈을 꺼내주었다. 백광석은 전대 속에 돈이 두둑히 들어있는 것을 보는 순간 눈빛을 이상하게 희번덕거린다. 그러나 김삿갓은 그런 눈치를 채지 못하고 백광석에게 말을 건넨다. 노영도 집에 돌아가 보았자 어느 마누라도 환영해 줄 것 같지가 않으니 오늘 밤은 차라리 여기서 나하고 같이 자는 것이 어떻겠소? 백광석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뒤로 훌렁 자빠져 버린다. 아닌 게 아니라 나도 갈 데가 없는 몸이요. 마누라가 둘씩이나 있으면서 갈 데가 없다니 그야말로 상하 사불급이구려.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좀 재워주시오. 잘 생각하셨어. 서방 귀한줄을 알게 하려면 가끔 외박도 필요한 것이라고. 김삿갓은 그런 농담까지 해가면서 등잔을 끄고 누워버렸다. 눈을 감으니 간밤에 다정다감하게 지냈던 홍련이라는 처녀의 고운 얼굴이 어둠 속에서 아련히 떠올라 보인다. 다정불심.
김삿갓은 자기도 모르게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부처님 같은 처녀가 아니고서는 그렇게도 다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깨닫고 보니 홍련의 얼굴은 어느새 마누라의 얼굴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집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마누라가 이제는 누구보다도 그리웠던 것이다. 마누라와 함께 어머니 생각도 간절해왔다. 젊어서 홀로 되어 많은 고생을 해오신 어머니는 불효마급한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놓고 지금쯤 얼마나 슬퍼하실까. 김삿갓은 문득 김은지방이라는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침에 나간 자식이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문간에 기대서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김삿갓은 늙은 어머니를 속여가며 집을 나와버린 지 이미 몇 세월이 되었는지, 술을 설친 때문인지 이날 밤 따라 고향 생각으로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새벽녘에야 간신히 잠이 들었다. 한창 곤히 자다가 몸이 싸늘해오기에 문득 눈을 떠보니 옆에서 자고 있던 백광석이 보이지 않았다. 이 친구가 어디 갔을까? 이상한 예감이 들어 허리를 만져보니 간밤에 분명히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가 없어졌다. 이 친구가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단 말인가? 무일푼이 되어버린 김삿갓은 눈앞이 아뜨게 왔다. 객지에서 전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사고가 아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백광석이라는 친구가 전대를 훔쳐갔으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어젯밤까지 술을 나눠 먹은 그 친구가 설마 돈을 훔쳐가기야 했겠는가? 김삿갓은 그런 생각이 들어 이구석 저구석으로 전대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전대는 보이지 않는다. 백광석이 전대를 훔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새벽같이 도망을 가버렸을 것인가? 빛이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아주 몹쓸 친구였구나. 혼잣말로 투덜거리고 있노라니까 주모가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며 묻는다. 손님은 아까부터 무엇을 찾고 있어요? 무언가 없어진 게 있어요?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가 간밤에 깜짝같이 없어졌군요. 그 소리에 주모는 깜짝 놀라며 아이고 머니나 전대가 없어지다니요. 그리고 사방을 두루 둘러보다가 같이 자던 백씨라는 사람은 어디 갔어요? 하고 묻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군요. 예, 그렇다면 전대는 그 사람이 훔쳐간 것이 분명해요. 어쩐지 인상이 좋지 않은 데다가 큰 마누라가 어쩌니 작은 마누라가 어쩌니 하여 씨가 먹히지 않은 허풍을 떠는 것이 수상하다 싶더니 역시 그놈은 도둑놈이었군요. 그런 놈을 내 집에 채웠으니 아이 무서워라. 김삿갓은 무섭다는 말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도둑에기로 집까지 떠날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걱정 마시오. 이러나 저러나 돈을 몽땅 도둑 맞았으니 어떡하시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설마 죽기야 하겠어요? 본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걸요. 그 친구가 그런 원리를 모르고 인정머리 없이 도둑질을 했으니 나는 잃어버린 돈이 아쉽다기보다는 인정을 배반한 그 친구의 소행이 슬프기만 할 뿐이요. 김삿갓은 낭중에 무일푼이 되고 보니 처량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지만은 애써 태어나려고 노력하였다. 손님은 돈을 몽땅 잃어버리고 나서도 부처님 같은 소리만 하고 계시네요. 빨리 서둘러 관가에 고발을 하세요. 그런 놈은 당장 붙잡아다가 능지처참을 시켜버려야 해요. 고발을 한다고 그 친구가 쉽게 잡힐 것 같소. 능지처참을 한다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못할 노릇이고. 김삿갓은 관가에 고발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아이 참, 손님은 언제까지나 부처님 같은 소리만 하고 계실 거예요? 석가모니도 사람이 부처님으로 승한 것인지 처음부터 부처님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랍니다. 김삿갓은 웃기만 할 뿐이었다.
주모는 김삿갓의 뜨뜻미지근한 태도가 볼수록 딱한지 혀를 차며 묻는다. 고소도 안 하겠다. 돈은 한 푼도 없겠다. 참으로 어떡하실 생각이에요? 김삿갓은 약간 서글픈 웃음을 웃어 보이며 대답한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그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도둑을 맞아버린 게 아니겠어요. 돈이란 그처럼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해서 돈이라고 불러오지 않아요. 주모는 어처구니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손님은 금강산에 들어가 중이나 되세요. 그렇잖아도 나는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중이 되려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구경을 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잘 생각하셨어요. 이왕이면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숫자에 불자가 되어 불도를 다 끄세요. 그러면 손님은 반드시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소리임이 분명하였다. 김삿갓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극락에 가고 못 가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은 우선은 주모에게 부탁이 하나 있소이다. 무슨 말씀인데요? 내가 돈은 없어도 길을 떠나기 전에 조반을 먹어야 하겠어. 중에게 시주하는 셈치고 조반이나 한 그릇 공짜로 먹여주시오. 손님은 참말로 딱한 양반이시네. 내 집에서 자고 난 손님을 설마 굶겨서 내쫓을까 봐 걱정이세요? 곧 조반을 지어 올 테니 편히 앉아 기다리세요. 주모가 부엌으로 나가버리자 김삿갓은 방바닥에 펄썩 주저앉아 혼자 생각해본다. 지금까지는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어서 거지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알짜 거지가 되어버렸구나.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없는 데 따라서 심리적인 변화가 그렇게도 심할 줄은 몰랐다. 애당초 집을 나설 때부터 언젠가는 거지 신세가 되리라는 것을 각오는 하고 있었다. 이미 각오하고 떠난 길이기는 하면서도 정작 거지로 전락되고 보니 마음이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이날 아침 길을 떠나게 되자 주모가 돈을 얼마간 내밀어주며 말한다. 이거 몇 푼 안 되지만 가지고 떠나세요. 길을 떠나려면 돈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삿갓은 주모의 인정에 눈시울이 후끈 달아올랐다. 남의 돈을 훔쳐간 친구에게 비기면 얼마나 고마운 인정인가. 그러나 김삿갓은 돈만은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나면 일단 결심한 거지로서의 각오가 또다시 흐려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사양하였다. 돈은 못 받겠고 아주머니의 인정만은 고맙게 받아가지고 떠나겠습니다.